6,900포인트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이 숫자를 넘어갈 수도 있고 올해 연말 정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6,800포인트 정도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상반월 변동성 확대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신증권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문남중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미국 증시는 연말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은 계절적으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구간입니다. 21년에서 24년 9월은 평균적으로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4.2%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를 최근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미국 증시의 역사적 사상 최고치 고점 대비 4.2% 하락한 걸 계산을 해보면 S&P 500 지수 기준으로 6,229포인트 정도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9월 특히 상반월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최하단 이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이 계절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9월은 3분기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해결연도 마감을 앞두고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또 해결연도 마감이기 때문에 앞서서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은 FOMC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FOMC 이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9월 5일 발표되는 미국의 8월 고용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3개월 평균이 전월보다 상승한다라고 하면 9월 FOMC에서 50bp나 B컷 기대는 줄어들 여지는 있기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3개월 평균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감소를 한다. 그러면 9월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내심 50bp나 B컷을 기대하는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9월은 중국 증시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 8월 달 중국 증시가 타 증시 대비 많이 올랐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중국인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대체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눈을 옮기면서 수급 측면에서 증시가 상승한 부분들도 있지만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중국 증시가 상승했던 주 요인들은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추가적인 부양책을 꺼내되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5년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5.3% 전년 대비 성장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연초 제시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이미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정책 당국이 부양책을 꺼내드는 속도를 늦출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9월 증시, 중국 증시가 쉬어갈 수 있는 동인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9월 상반월에 변동성이 좀 커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역발상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이러한 변동성 확대를 4분기 상승장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9월 FOMC는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극할 수 있고 이는 위험자산 가격들이 상승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FOMC 이후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 하반기 상단 S&P 500 지수 기준으로 6,900포인트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이 숫자를 넘어갈 수도 있고 올해 연말 정가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6,800포인트 정도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상반월 변동성 확대를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현황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20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25년 1분기까지 분기별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연율로 2.1%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상회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국가의 성장률, 생산성이 증가하는 이런 토대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기업 이익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증시의 버블 논란,
아마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동도는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버블 논란을 일으키는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이제 성장주,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S&P 500의 올해 2분기 EPS 증가율을 보면 11.9%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IT, 금융 이 세 가지 섹터가 해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된다라고 하면 이를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미국은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은 2022년도 오픈 AI가 챗 GPT를 출시하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과거에 웹 브라우저가 1989년도 출시되면서 인터넷 혁명이 시작됐는데 18년 정도 지속이 됐고요. 2007년도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모바일 혁명이 시작됐는데 15년 정도 지속이 됐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 혁명은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9년 정도 더 연장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하고 또 미국 기업들의 기업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이런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은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제와 증시의 벤치마크는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증시를 전망할 때도 이 미국 경기 순환을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국 경기 순환을 공식적으로 판명해 주는 거는 전미경제연구소 경기순환판정위원회 말고는 없습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 순환을 경기 확장과 경기 침체 이 두 국면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2020년 4월달 경기 저점이 확인됐고 2020년 5월 이후 경기 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5년 7월 기준으로 63개월째 경기 확장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1980년도 이후에 미국이 경기 확장에 들어갔던 국면이 총 5번 있었고요. 평균적으로 기간은 85개월. 7년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를 반영을 해본다라고 하면 2027년도 6월까지는 미국 경기 확장이 놓여 있을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앞으로도 굴곡은 있을 겁니다. 매달 발표되는 물가, 고용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큰 방향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경기 확장에 놓여 있다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다라는 거는 점진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 아니면 전년 동월 대비 비교했을 때 조금씩 둔화되는 흐름들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미국의 물가는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물가 오름폭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가 2%. 그리고 지금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7월 PC가 전년 동월 대비 2.6이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트럼프가 4월달 관세 부과를 한 이후로 물가가 조금씩 올라가곤 있지만 올해 4월달 보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물가 안정 목표 2% 초입 때까지 내려왔던 상황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지금의 물가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를 조금 더 주목하면서 9월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놓고 반영하기 시작을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 올해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오름폭 둔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관세 부과, 이로 인한 수입 가격 상승, 이로 인한 물가 자극보다는 수요 감소가 물가 하락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물가 오름폭이 확대됐는데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고용지표 역시 올해 7월 고용 쇼크를 확인한 대목이 있습니다. 7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3개월 평균이 3만 5천 명으로 6월과 비교를 해보면 급감을 했죠. 6월 같은 경우에는 3개월 평균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5만 명이었는데 이게 7월 기준으로는 3만 5천 명으로 급감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일회성으로 발표되는 한 달치를 놓고 미국 고용시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숫자가 급격하게 조정된 걸 놓고 온다고 하면 7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결과 통계가 지금 실제적인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6월 기준으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3개월 평균이 15만 명, 지난해 8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미국 고용시장이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7월 수치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주간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20만 명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거,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 내 고용지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까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급격한 해고율이 커지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다,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드렸던 큰 줄기에서 미국은 2027년 6월까지 경기 확장에 놓여 있고, 어차피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가와 고용 지표는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구나라는 결과치를 좀 보여주긴 하겠지만 그게 급격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정도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늦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2026년도에는 소비 절벽과 함께 빠르면 하반기 때 경기 침체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올해 25년도 지금도 늦었는데 9월이라도 금리 인하를 좀 재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준은 3월, 6월, 9월, 12월 수정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요. 올해 6월 FOMC에서 제시한 6월 수정경제 전망을 보면 연준이 올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을 3.9, 기존 3월 제시했던 수치와 동일하게 유지를 했고요. 레인지 하단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3.6으로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올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연준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평균적으로 50bp나 그리고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는 75bp까지 인하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9월달 25bp 인하로 시작을 해서 12월달에 50bp 정도 인하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7월 고용 쇼크가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고용지표 결과가 12월 달에 50bp 인하를 뒷받침해주는 명분으로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연준의 금리 인하 단행은 주식시장을 놓고 봤을 때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이런 유동자금들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가 커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상승하는 또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사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메 법칙이라는 거는 3개월 실업률의 평균을 최근 1년 동안의 최저치와 비교를 해서 0.5%포인트를 상회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이 경기 침체 임박했다라고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는 지표인데 올해 7월 기준으로 0.1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임계치를 하회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아직은 진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5년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서 얘기해드렸지만 미국 경기 순환을 1854년도 이후를 지켜봤을 때 팬데믹 전까지 34번의 경기 순환을 경험을 해봤고 팬데믹 이후에 35번째 경기 순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발생 원인은 각기 달랐지만 미국의 경기 순환의 국면들이 지속되는 평균 기간들이 그렇게 큰 오차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그사리를 얘기해드렸지만 80년도 이후에 미국이 경기 확장에 들어가게 되면 7년 1개월 정도 지속된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올해 25년도 7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확장이 63개월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7년 6월까지는 미국은 경기 확장에 놓여 있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 팬데믹 발생하고 나서 또 다른 얘기가 찾아오는 그 시점은 짧아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기 확장이 지속됐던 평균 기간 85개월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올해 7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확장이 63개월 정도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 경기 확장이 74% 정도 진행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6%에 해당되는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저는 미국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 시점은 2027년도 하반기 정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6개월 전후 시차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미국의 경기 순환 그리고 경기 확장이 어느 시점에 끝날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경기 그리고 실적을 우선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미국 증시는 전적으로 기업 주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타 증시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차별화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시입니다.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S&P 500의 EPS 증가율이 1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실적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 IT, 커뮤니케이션, 헬스케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재밌는 거는 올해 25월, 6월 기준으로 추정했던 실적치와 8월 말, 이제 9월 접어들면서 추정하고 있는 실적치를 비교를 해보면 빠른 속도로 실적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 얘기해 주셨던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미국의 M7 기업들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감의 바탕에 실적 개선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M7 항상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스타일별로 놓고 봤을 때 가치보다는 성장주, 특히 25년도 연초 이후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성장주 주가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사이즈별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심. 일부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중소형주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지난해 24년도에도 동일한 시장의 목소리가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중소형주는 반짝 오르다가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이즈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대형, 중형, 소형주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스타일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퀄리티, 모멘텀, 배당이 있는데 올해는 미국 증시가 1분기 전후로 좀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모멘텀 스타일이 수익률이 좋지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퀄리티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퀄리티는 말 그대로 실적이 기반으로 한 스타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남아있는 연말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퀄리티 그리고 모멘텀, 배당 순으로 이 스타일을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AI 관련된 혁명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 구현 목적은 학습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추론용으로 전환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엔비디아의 GPU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매출이 일어났었지만 올해부터는 이 플랫폼 자체가 엣지 디바이스형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엔비디아의 GPU 같은 제품들보다는 주문형 반도체, IC, FPGA 같은 칩을 만드는 회사들 주가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브로드컴이나 AMD, 인텔 이런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 겁니다. 결국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기존 주도주는 바뀌지 않고 또 AI 구현 목적이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여전히 미국의 M7 중심의 성장주 주가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죠.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지만 올해 3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놓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엔비디아는 미국의 산업이 성장하는데 상징성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매 분기 도래하는 실적 시즌 때마다 미국의 성장주 M7 기업들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항상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들이 앞서서 반영되는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실적은 미국의 AI 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들을 좌우하는 나침반 역할을 충분히 해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는 지금 현재 블랙에 대해서 차세대
플랫폼인 루빈으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흐름들, 그리고 블랙웨일보다는 루빈 플랫폼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가는 이익이 조금 더 많은 형태로 가는데 도움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치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AI의 구현 목적이 출원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수요가 점진적으로 주문형 반도체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좀 더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분들이 먼저 생각할 거는 결국에는 이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캐펙스, 자본 지출을 추가적으로 더 늘리느냐, 줄이느냐가 더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캐펙스, 자본 지출을 늘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메타 플랫폼스 역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기존에 제시했던 올해 캐펙스 자금 금액들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최하단이 600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를 640억 달러 정도로 높이고 상단 역시 높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 답들은 결국 AGI, 범용 인공지능 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버블, 항상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닷컴 버블 때는 뭐 관련된 기업이다라는 게 언급만 되더라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그런 무질서한 증시 흐름들을 좀 보였던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수익화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의 AI 혁명은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클라우드 부분에서는 수익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AI 혁명이 버블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쉬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AI 산업 트렌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는 생성형 AI인데 궁극적으로는 피지컬 AI로 가야 되는 단계를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약 인공지능, 인간이 지시를 해야 AI가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강인공지능 단계로 가야 됩니다. 강인공지능 단계는 인간의 지시 없이 AI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AI 생태계나 또 AI 기술이 가야 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은 AI 혁명이 쉬어갈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미국 증시에 투자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산업 위주의 투자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략산업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AGI, 범용 인공지능, 뭐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AI 혁명, 보수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030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밸류체인의 시장 파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분 역시 계속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엔비디아, 주문형 반도체를 하고 있는 인텔과 뭐 AMD 이런 기업들, 그리고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주목하는 게 상업화가 점진적으로 개화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더 많은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연간 미국의 재정 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기 금리가 자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준비 자산을 달러, 특히 국채를 일정 부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금리를 당장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는 않더라도 단기 금리에는 금리가 내려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금은 2,500억 달러 정도 시장을 만들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한 2조에서 3조 달러 정도까지 시장이 커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시장 성장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서클,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 올해 25년도 9월 현재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저점을 좀 확인하고 좀 반격을 시작할 만한 그런 시점들이 목도된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투자처가 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하는 대상, 새롭게 떠오르는 대상이 무엇일까라고 보기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들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전략산업 위주로 좀 봐야 된다. 그래서 AGI, 그리고 반도체, 양자 컴퓨터, 그리고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이와 관련된 대표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형적으로 감세 그리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행정부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거론되고 있는 정책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관세부가 측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관세 수입이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연간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3천억 달러가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흐름이죠. 올해 상반기 때 미국의 감세 법안 발효가 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적자 부담이 3조 4천억 달러 정도 늘어날 여지에 대해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관세 수입이 매년 3천억 달러 정도, 이를 10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3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수입은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재정적자 부담을 낮춰주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부정적인 요인들만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물가라는 부분들도 공급층 요인보다는 수요층 요인, 수요 급감에 따른 물가 오름폭 둔화가 2025년도 연간을 놓고 봤을 때 더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가 올라가는 이 시기는 그래도 올해까지는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미국 증시가 이러한 굴곡들은 있지만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투자자분들이 항상 이 투자 시점을 많이 고심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9월 기준으로 S&P 500 지수 레벨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랐다는 생각들은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남들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구간,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7일 고점 대비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21.4% 정도 하락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올해 한 해 연말까지는 큰 굴곡 없이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9월 상반월, 특히 9월 FMC 이전에 지수가 6,229포인트 정도까지 변동성의 최하단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가 6,300선을 좀 하회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올해 연말 상승을 염두에 두고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길게 본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 확장이 끝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보통 이런 징크스가 있잖아요. 사자마자 주가가 하락하는, 재밌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제 확장 국면에 놓여 있으면 항상 내가 샀던 가격보다 더 올라가는 구간들은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경기 확장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치에 놓여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끝날 수 있는지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경기 확장이 2027년 6월까지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렸지만 이거를 연간으로 쪼개서 보면 좀 다릅니다. 2025년도는 연말까지 계속 올라가는 흐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내년 2026년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연초 이후, 늦어지면 4월부터 가을까지 주가가 좀 계속 하락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를 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린 이유는 미국은 과거에도 집권 2년차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약세를 보여왔던 부분들을 매년 동일하게 보여줬고요. 올해 2025년도 2월 달에 보통 우리가 미국이 경기 침체 진입하기 전에 항상 보는 지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것들을 우선시 하기는 하거든요. 팬데믹 이후에는 과거의 공식이 들어맞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일어나면 1년 이후에 항상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연준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계속 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팬데믹 이후에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는 게 의미가 있고 또 정상화되는 게 역전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올해 2월 기준으로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가 역전이 일어났어요. 얘기는 결국 1년 뒤에 해당되는 내년 26년도 1분기를 기점으로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2024년도 8월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 중 하나인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선 50을 이미 하회하고 있었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 고조되면서 8월달 증시가 급락했었죠. 하지만 빠른 속도로 증시는 낙폭을 만회했던 부분들을 목도를 했었지만 내년도 1분기 때 미국 경기 침체 분위기 고조되면 이번에는 좀 다를 겁니다. 증시가 하락하는 그 발단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내년도 가을까지는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다만 내년도 가을에 미국 증시가 저점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 확장이 2027년도 6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2027년도 상반기 때 미국 경기 확장은 피날레를 보이면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거의 8,000선에 육박할 정도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있는 미국 증시를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죠. 투자하는 국가를 선별할 때는 경제 체력이 뒷받침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1분기 분기별 GDP 성장률이 2.1% 정도 된다라고 제가 얘기해드렸는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경제 계속 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증가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건데요. 한국은 미국과 반대예요. 25년도 연간 성장률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1% 하회하는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죠.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1.6% 전후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훨씬 더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제 체력을 놓고 온다고 하면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25년도를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가 단기간에 코스피 3,200 수준까지 빨리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미국 증시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개별 요인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에 기인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결국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현리문 효과가 단기간에 많이 반영이 된 거죠. 하지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은 국가 증시가 시간이 지날수록 오래 머무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불안하다라고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25년도 한국 증시는 21년도 그때 당시에도 코스피가 3,000선을 상회했던 구간이거든요. 그 구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1년 1월 달에 3,000선에 진입을 했고 21년 6월 달에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21년 10월 달에 3,0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스피가 3,000에 진입하고 최고가까지 가는데 걸렸던 기간은 6개월이에요. 그리고 최고가에서 3,000선에서 하회하는 걸리는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3개월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6개월을 쪼개서 보면 1개월 때는 지수가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그리고 2개월 동안에는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3개월 동안에는 또다시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해 25년도 증시랑 대입을 해보면 그 패턴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1차적으로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8, 9월 지금 쉬어가고 있잖아요. 10월, 11월, 12월 아마 코스피는 다시금 2차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총합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6개월 동일하죠. 그래서 저는 올해 코스피 지수 경로는 7월달 1차 역사적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8, 9월달은 좀 쉬어가고 그리고 10월, 11월, 12월 달에 2차 역사적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겠지만 21년도 패턴을 놓고 온다고 하면 최고치에서 3,000선 아래로 내려가는데 3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26년도 1분기 때는 코스피가 다시금 3,000원 아래로 내려갈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증시
국내 증시 모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만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펀더멘탈이 받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오래 버틸 수는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선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얻기는 어려워요. 미국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얻는 거와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한 차선을 최대한 줄이는 거를 사실 동일하게 같은 시점에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 시세 차익을 얻고 매도를 했을 때 달러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달러를 바로 원화로 환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으세요.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그때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차선을 줄일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한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구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조급하게 국내 주식 매매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이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이 시기를 잘 조율한다라고 하면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을 손해보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산업이 성장하는 그 구간이라고 하면 ETF보다는 개별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조금 더 좋겠죠. 다만 그 해당되는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 불안하고 지금 성장이 좀 어려운 구간인데 주가가 낙폭이 가대하기 때문에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ETF를 가지고 투자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증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전략산업을 항상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당연히 인덱스 추종하는 ETF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나스닥 지수를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략산업에 해당되는 AI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양적 컴퓨터 그리고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 같은 대상들은 미국 상장된 ETF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와 해당되는 ETF 또는 대표되는 종목 저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M7을 중심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성급하게 따라서 사지 마세요. 미국 기업들 주가는 개별 요인 때문에 항상 살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올랐던 분을 모두 다 만회를 하고 다시금 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 그래서 테슬라 주가를 한번 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사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놓으시면 미국 주식은 항상 수익은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2019년도 이전에도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부터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중심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가치주 성과는 상당히 조조한 흐름이기 때문에 성장주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요. 성장주를 봐야 되는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난해 9월 달부터 단행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금리 인하 폭을 보면 50bp에서 75bp 정도 아마 내년에도 100bp에서 125bp 정도는 인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시중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할인율 축소에 따른 성장주 주가가 올라가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중심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좋지 않는 구간에서는 굳이 미국에 투자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경기가 불안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인버스 상품들도 많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버스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버스 상품은 특징이 있어요. 매월마다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행보를 하게 될 경우에는 좋은 투자 대안이 되지 않아요. 증시 불안이 추세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인버스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성급하게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기다리면 항상 기회는 오거든요. 올해 7월 말부터 8, 9월 달
주식시장이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4분기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상승장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국내 증시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8월 달부터 고점을 형성하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형태고요. 8월 20일 날 코스피 지수가 아무래도 3,079포인트 정도까지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그 정도 수준까지도 내려올 수 있고, 과거 8, 9월 달에 코스피가 하락했던 그 평균이 마이너스 7.3% 정도 되기 때문에 3,017 정도까지 변동성 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 좀 해드렸는데, 이 주식시장이 매일 열리다 보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면 사버리고, 좀 흔들리고 주가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구간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환경이 좀 불안할 때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증시의 하단과 밴드를 항상 설정을 해놓고 그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들,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투자자들은 원화 자산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놓고 봤을 때 70% 이상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투자자에게 오랫동안 이런 얘기만 해왔죠. 삼성전자 이런 국내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 100%가 원화 자산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30% 정도 되는 자산은 달러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좋은 장점이 있어요. 불확실성이 커질 때 달러는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달러 자산의 대표격이 미국 주식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패턴을 놓고 온다고 하면 계속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생산성이 증대되는 부분들, 이를 견인하는 게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달러 자산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불안을 대비하는 그런 관점에서 달러 자산 미국 주식을 아직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